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지역의 목소리가 한밤의 강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다리 난간을 움켜쥔 그의 손은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고 발끝은 바람에 흔들리듯 위태롭게 강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요. 지나가던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위험한 거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두려움 섞인 시선들이 그에게 꽂혔지만 정작 지역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듯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눈빛 속에는 삶에 대한 의지와 동시에 삶을 버리고 싶은 절망이 뒤섞여 있었죠. 그날 저녁 텔레비전에서는 갑작스러운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시골 하천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화면에는 파란 천으로 덮인 시신이 들것에 실려 나가는 모습이 비쳤고 화면 하단에는 신원 불상 남성 변사체 발견이라는 자막이 굵게 떴습니다. 순간 지역의 가족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상철은 눈을 크게 뜬 채 리모컨을 손에서 떨어뜨렸고 다정은 입을 막으며 설마 우리 지역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수빈은 오빠 지환을 향해 눈빛을 보냈지만 둘 다 말문이 막힌 채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상철은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가 담배를 꺼내 들었습니다. 불이 붙기도 전에 손이 덜덜 떨려 성냥이 부러졌고 그는 욕설을 뱉으며 담배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내가 괜히 그날 그렇게 몰아세운 게 아닌가. 혼잣말이었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의 가슴을 찔러버리는 말이었습니다. 다정은 눈물을 머금으며 아니야. 당신 탓 아니야. 다 우리 탓이야. 우리가 애를 이해 못해줬어 라고 했지만 그 위로는 오히려 상철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로 새겨졌습니다. 잠시 후 경찰 발표가 나왔습니다. 화면 속 기자가 확인 결과 시신은 이지혁 씨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자 가족들은 잠시 안도하는 듯 했지만 더 큰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다행이지만 정작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마음으로 헤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 끔찍했던 겁니다. 다정은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훔쳤고 수빈은 침묵 속에서 휴대폰을 붙들고 무언가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그때 지역의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보아였습니다. 화면에 짧게 떠있는 문장은 너무나 간단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잔혹했습니다. 보상받아요. 많이 주실 거예요. 단 5마디였지만 지역의 손끝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그는 씁쓸하게 웃어버렸습니다. 결혼식 날 도망친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돈으로 위로하려는 태도. 애초에 자신은 사랑받은 적이 없고 그저 조건과 거래 속에 끼워진 존재였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지역은 휴대폰을 꺼버리고 난간에 다시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쇠기둥의 감촉이 이마에 닿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끝까지 날 이렇게 만드는구나.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결혼을 선택했다고 믿었지만 결국 부모를 난처하게 만들었고 하객들에게 수치심을 안겼고 자신마저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돈이 필요해선 맞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일까? 다들 사랑만 얘기하는데 나는 그럴 자격조차 없었던 걸까? 끝없이 이어지는 자기 비난 속에서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고한 것이었죠. 지역은 고개를 들어 그 불빛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날 구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나를 돈으로 사과하려 하고 그런데 나는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 그는 난간을 잡은 손을 잠시 놓았다. 다시 움켜쥐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하지만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져가는 집안, 빚독촉에 잠 못 이루던 부모의 얼굴, 그리고 어린 자신이 느꼈던 무력감. 그 기억 때문에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선택했던 결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보다 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린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지역은 난간에서 몸을 돌려내려왔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무너져 있었지만 뛰어내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순간은 작게나마 선택의 결과를 남긴 겁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배신,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보아의 문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처럼 지역의 마음속에는 사람이 돈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당했구나라는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상철은 혼자서 집안을 지탱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파탄난 이후 이웃들의 시선은 점점 따가워졌고 그는 그 무게를 고스란히 혼자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며칠째 축의금을 돌고 또 돌며 고개를 숙이다 보니 뒷골이 당기고 어깨가 무겁게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제대로 벌지 못해서 애가 저런 선택을 한 거야. 그는 속으로 수십 번도 넘게 자책했습니다. 다정이 옆에서 여보, 당신 탓이 아니야. 지역이 그냥 너무 서두른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위로는 오히려 상철의 마음에 더 큰 상처로 파고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스스로를 가해자로 낙인 찍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였을까 상철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시장 상인에게, 건설 현장 반장에게, 심지어는 오래전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까지 전화를 걸며 나 뭐라도 할 수 있네. 손발 다 움직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차가웠습니다. 형님 나이엔 힘들어요. 요즘 일감이 없어. 죄송해요.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그럴 때마다 상철의 눈빛은 깊게 가라앉았고 집에 돌아오면 괜히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다 방에 혼자 들어가 문을 닫으면 소리 없는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곤 했습니다. 그 눈물은 자책과 분노 그리고 미안함이 뒤엉킨 결과물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시기 지완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성재의 주선으로 영나의 보디가드이자 전속 운전기사 자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납치 사건 이후 극도로 불안해하던 영나 가족은 딸의 안전을 위해 누군가를 곁에 두어야 했고 성재는 지완을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처음에 지완은 망설였습니다. 내가 과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괜히 영나 씨한테 부담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결국 일을 맡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며칠간 영나는 지완을 불신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낯선 남자가 곁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불편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완은 성실하게 말없이 묵묵히 운전대를 잡았고 필요할 때는 한 발 앞서 움직이며 그녀의 불안을 줄여갔습니다. 늦은 밤 귀가할 때는 차 안에서 괜찮으세요? 라는 짧은 한마디를 건네곤 했는데 그 작은 배려가 영나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어느 날 영나는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완 씨 생각보다 든든하네요. 그냥 직업상 하는 말 같지는 않아요. 그 순간 지완은 어색하게 웃으며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무렵 성재는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은호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그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호를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나한테 기회를 주세요. 성재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은호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역과의 기억이 여전히 마음 깊숙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은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런 은호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러나 동시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걸려도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은호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방 안에 앉았습니다. 지역이 남겨놓고 간 작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기억이 여전히 따뜻했지만 동시에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거지? 스스로를 원망하면서도 성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마음을 흔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역과 성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모인 가족은 각자 다른 생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상철은 무겁게 밥을 씹으며 내가 어떻게든 다시 벌어야 한다는 다짐을 되뇌었고, 다정은 지혁이 혹시라도 연락해오지 않을까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지화는 이제 곧 시작될 영나 곁의 일상에 대해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고, 수빈은 은근히 성재와 은호 사이에서 무언가 기묘한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들은 서로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생존을 위한 전쟁, 지화는 책임을 위한 전쟁, 성재는 사랑을 위한 전쟁, 그리고 은호는 마음을 붙잡기 위한 전쟁. 누구도 쉽게 이기지 못할 싸움이었고 모두가 상처투성이로 남을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죠.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그들의 운명이 더욱 강하게 얽히기 시작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한편 지혁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 같은 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끝내 무너져버릴 듯 했지만 그 불씨만은 그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혁은 곧장 예전 인테리어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때는 함께 어울리며 작업을 했던 동료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혼 파탄 소식은 이미 업계에도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속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하늘건설 사위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뭐 먹고 살지? 지혁은 그 시선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예전의 자존심 같았으면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말이었지만 그는 다시 도전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맡게 된 일은 기대보다 훨씬 하찮았습니다. 설계 도면을 잡다하게 정리하는 일이었고 폐자재를 치우는 허드렛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그 안에서도 묘한 희망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도면을 정리하다가 문득 자신이 과거에 직접 그렸던 라인과 비슷한 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선을 따라가며 손끝으로 종이를 쓸어내렸습니다. 내가 다시 여기에 설 수 있을까? 마음속 질문이 고개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스스로를 가라앉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인테리어 시공 현장에 참여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자리는 정식 기술자가 아니라 보조에 불과했지만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목재를 자를 때는 각도를 꼼꼼히 맞췄고 마감을 할 때는 섬세하게 표면을 다듬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충 넘기는 부분도 그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현장 반장이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 너 손끝이 보통이 아니네. 원래 이런 일 해본 적 있어? 지혁은 잠시 머뭇거리다 웃었습니다. 예전에 조금 했습니다. 제대로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그 대답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지혁은 여관방 대신 오래된 공구 상자를 꺼냈습니다. 한때 아버지 몰래 사두었던 공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녹이 쓴 목과 마모된 망치가 그 시절을 증명하듯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공구들을 하나하나 닦아내며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보육원 인테리어 봉사 현장에서 아이들이 웃어주던 모습, 완성된 공간을 보고 기뻐하던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자신이 그 순간만큼은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던 감각. 지혁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다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업계는 이미 젊은 인부들과 탄탄한 팀들로 굳어져 있었고 혼자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부러 밀려나기도 했고 도면을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않고 무시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혁은 좌절했지만 다리 위에서 했던 다짐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초라해지지 않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증명하겠다. 어느 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카페 인테리어 공사의 보조로 투입된 자리에서 그는 단순히 보조에 머물지 않고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벽면에 조명을 배치하는 방식,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목재 구조의 활용 등은 그만의 경험에서 나온 발상이었는데 그 제안이 의외로 사장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 친구 생각보다 괜찮네. 다음에 다시 불러야겠다. 사장의 한마디가 지혁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시 괜찮은 사람으로 불린 건 오랜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역은 공구 상자 앞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손바닥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번에는 그 거칠음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난 아직 할 수 있다. 끝난 게 아니야. 서울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지역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 현장에서 받은 작은 인정이 그를 다시 움직이게 한 겁니다. 비록 작은 공사였고 보조 역할에 불과했지만 자신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누군가에게 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여관방에 돌아와 공구 상자를 닦던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할 수 있다. 다시 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북돋우며 조금씩 내일을 준비해 갔습니다. 며칠 뒤 지역은 또 다른 작은 현장에 불려갔습니다.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 학원 사무실로 바꾸는 작업이었는데 인력은 부족했고 현장은 어수선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꼼꼼히 마감을 맞추고 동선에 맞춰 가구를 재배치하는 의견까지 내놓았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던 업주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일 잘하네. 다음에도 연락할게. 짧은 칭찬이었지만 지역의 마음에는 다시금 작은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뜻밖의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공사 현장 한쪽에서 폐자재를 치우고 있던 청년이 그를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던 청년은 망설이다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형, 지역 형 맞죠? 저 기억 안 나세요? 지역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낯익은 눈빛이었지만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조심스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저 에델 보육원에 있던 준호예요. 형이 봉사 오셔서 책상 만들어주고 벽에 페인트 칠 같이 해주셨잖아요. 그때 저한테 언젠가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해주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 말에 지역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아직 서툴렀던 시절, 봉사차 들렀던 보육원에서 만났던 아이들. 늘 눈치를 보며 구석에 앉아있던 소년에게 자신도 모르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는데 그 소년이 눈앞의 청년으로 자라 있었던 겁니다. 지역은 놀란 듯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준호구나. 이렇게 커버렸네. 준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형, 전 그 말 붙잡고 버텼어요. 진짜예요. 형이 말해준 대로 언젠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세상은 쉽지 않네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겪어온 고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역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도 제대로 버티지 못해 여기까지 무너져 왔는데 자신을 기억하며 버텼다는 아이가 눈앞에 있으니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몰려왔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와 지역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준호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뒤 보호 종료 청소년 신분으로 사회에 던져졌고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지 못해 공사판과 편의점을 전전했다고 했습니다. 지역은 그 얘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와 겹쳐 보이는 듯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도 어릴 적엔 그랬는데 결국 지금도 별 다를 바 없구나. 그러나 동시에 준호가 자신을 기억하며 힘을 냈다는 사실이 지역에게는 작은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이 끝난 뒤 준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형, 혹시 저랑 같이 뭔가 해보실래요? 저는 잘 모르지만 형은 인테리어 진짜 잘하시잖아요. 형 밑에서 배우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현장만 전전하면 평생 못 벗어날 것 같거든요. 지역은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지금도 겨우 버티고 있을 뿐인데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어달라니.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진지했고 간절했습니다. 지역은 가슴이 뜨끔하면서도 묘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다. 나도 이제 다시 제대로 시작해보려고 한다. 같이 해보자. 그날 밤 지역은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해지고 싶지 않다는 다짐에 이어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은 쉽게 길을 터주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편견 어린 시선을 받았습니다. 쟤 전과 있는 거 아냐? 보육원 애들은 문제 많다던데 같은 소문이 현장마다 따라붙었습니다. 지역은 그럴 때마다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나섰습니다. 괜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일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준호는 위축되었고 지역은 그를 감싸주면서도 스스로의 상황도 버거웠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작은 리모델링 공사에서 터졌습니다. 준호가 맡았던 부분에서 작은 실수가 생겨 공사 일정이 지연되자 업주는 역시 보육원 출신은 다르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도망치듯 현장을 떠났습니다. 지역은 그 뒤를 쫓아 골목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준호야, 괜찮다. 누구나 실수한다. 형, 난 안 괜찮아요. 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 같아요. 형이 말해줬던 잘 살 수 있다는 말 사실 거짓말 아니었어요? 그 순간 지역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준호의 어깨를 붙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나도 무너졌었고 아직도 흔들린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거다. 나도 이렇게 서 있잖아. 너도 할 수 있어. 그날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역은 그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함께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큰 공사는 아니었지만 소규모 상가의 인테리어 일을 맡을 기회가 왔습니다. 지역은 도면을 그렸고 준호는 옆에서 배우며 보조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작업 끝에 작은 공간이 완성되었을 때 주인은 진심 어린 미소로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 앞으로도 맡기고 싶습니다. 그 말에 준호의 얼굴에 환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준호가 과거의 빚 문제로 연루된 사람들과 아직 정리되지 않은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현장 근처에 찾아와 준호를 협박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벌어도 그 돈 우리한테 와야지. 지역은 그 상황을 목격하고 준호를 감쌌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준호는 이제 다르게 살 겁니다. 하지만 상대는 비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지역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준호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다시 누군가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결국 지역은 다짐했습니다. 내가 다시 무너져도 좋다.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보육원에서 만났던 소년이 이제 청년이 되어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지역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역은 준호와 함께 일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과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인테리어 업계의 인맥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작은 프로젝트라도 성실하게 완수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지역과 준호를 다시 보게 되었고 두 사람은 비록 느리지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지역은 홀로 공구를 정리하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이제 알겠다. 준호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길이 순탄하진 않겠지. 그리고 그 예감대로 새로운 폭풍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KBS 드라마 화려한 날들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영됩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댓글로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